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겠죠. 현재 백악관 회의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제기된 전문가의 반박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뒤흔들리며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미국 대선의 결과로 인해 매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또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의 입장과 그가 내놓을 정책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 저희는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대비를 위한 회의에서 이러한 저희의 혼란스러운 면모는 여실히 드러났어요. 백악관 참모들은 정확히 두 파로 나뉘어 토론 아닌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쪽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집권하면 한국은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쪽에 섰고 또 다른 한쪽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집권하는 건 어쩌면 한국에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했죠.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트럼프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방향 논의에 대한 중심이 어떻게 한국이 될 수가 있냐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의 대표주 자격인 한국이 큰 피해를 본다면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한국이 이익을 본다면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일전에 재임 당시에도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에게 패배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저희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입장만 잘 분석해 보더라도 그가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행정부의 핵심 인사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건 한국의 도구로 작용할 거라고 주장해 오더군요. 저는 이번 회의에 대한 입장이 두 개로 갈렸다는 사실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많은 힌트를 줘왔음에도 어떻게 아직도 그에 대해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선 트럼프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자그마치 70조이죠. 만약 트럼프가 한국을 그렇게나 아꼈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미친 금액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자국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그 부족분을 중국과 같은 문제국가의 관세 철퇴를 내림으로써 거둘 뿐더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무자비한 분담금과 관세를 내리겠다고 주장했죠. 이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트럼프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기술 강국인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을 상대로 손해보며 장사할 수밖에 없고 덕분에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더욱 이익을 보며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행정부 측의 주장에 회의실 내부는 고요해졌어요. 사실 트럼프가 자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긴 했으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만큼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터라 그의 주장에는 딱히 반박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백악관 기술과학정책실의 고위 관료는 그의 말에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박을 해오기 시작했죠. 그래요. 미국이 한국의 제품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한국이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한국과 미국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오직 한국에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몇 년간이나 한국을 언급해왔겠습니까? 그건 바로
한국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될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당장 한국이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끊기만 해도 미국은 곧바로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며 큰 피해를 입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다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미국이 과연 그러한 배짱을 낼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 및 최첨단 기술력에 의존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미국 혼자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한국의 든든한 기술력을 뒤에 업은 중국은 변함없이 미국을 추월하려고 했겠죠. 즉,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할 동맹국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일본 등 모든 동맹국들을 버리더라도 한국에만큼은 절대로 등을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도 자신들의 역할과 지분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함부로 배짱을 부리려고 한다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해 미국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하나 내쳤다고 해서 미국이 붕괴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이해합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에 대해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납득을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생각 이상으로 매우 노련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들은 그러한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강대국들을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취해왔죠.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을 존중하는 척하며 이들을 방심시켰고, 중국이 방심한 틈에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땅까지 얻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 지역에서의 패권이 바뀌려고 하면 한국은 그러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외교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봐왔죠. 지금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외교력 하나로 자신들보다 수십 배는 큰 고대 중국에 역으로 수많은 이익을 챙겨온 것처럼 만약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역으로 압박하며 엄청난 이득을 챙겨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대 시절부터 그랬던 것처럼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은 그 즉시 휘둘리며 한국에 완전히 이용당하고 말겠죠? 왜냐고요? 당연히 한국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의해 각종 제재를 당하며 기술 발전이 멈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만큼 기술력을 배우기 좋은 국가도 없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매우 노련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절박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러한 중국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겠죠. 자, 만약 한국이 중국 국방부 관리들과 고위급 안보회담을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아마 회담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의 상호방위 이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먹지 못하는 것도 영내의 강자인 한국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안보회담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합동 군사훈련이라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과연 미국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한다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까지 잃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력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 중국과 동맹을 맺어 국방 수요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국이 실제로 중국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무튼 미국은 이를 보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방위태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협력이 축소되면 미국의 전력 예측과 안정의 중요한 지역인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국제 영향력 축소와 더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대참사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세계의 신뢰를 빼앗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1위라는 자리에서 군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니며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위의 턱 밑에서 있으되 1위를 압박하며 계속해서 이익을 취해오는 전략에 능통해 있고 결국 선두주자는 피를 흘리며 상처뿐인 영광을 차지하지만 한국은 쿨하게 2위, 3위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매일같이 고기와 술로 파티를 하는 천재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우며 양측 다 손해를 볼 때 한국은 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 사이에서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이익을 보는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취할 전략 중에 그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만약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불만을 품은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정이라도 맺으려 한다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 대재앙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기술,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이익을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중국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2차 미중 패권 다툼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1차 미중 패권 다툼은 중국이 완패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아주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등에 업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 상처뿐인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의 유일한 승자는 제품과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돈을 벌게 될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으며 만약 트럼프가 최우방국인 한국에도 관세 부과와 무역 제재를 해버린다면 그건 미국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학 정책실 측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 내에는 싸늘함만이 감돌았어요. 한국이 강력한 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는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행정부 측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날선 반박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그 정도로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대부분 미국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최첨단 기술을 구현해내면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나 고평가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자 기술과학 정책실 측의 인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웃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하며 한국이 잘하는 분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현실을 아예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가졌다면 도대체 최근의 국가 수주 경쟁에서는 왜 자꾸만 한국에 패배하며 막대한 이익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얻은 막대한 수입을 내걸며 국가의 운명을 건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걸었고 이건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그야말로 두 번 다시는 없을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줄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국가는 몇 년은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었고 그만큼 기술력으로 이름을 날린 국가들 대부분이 수주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경쟁에 참여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한국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결국 수많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도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미국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유럽 일부 국가들에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전문 스마트 시티 기업들도 전부 제치고 당당히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이번 사업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어떤 강점이 있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쟁쟁한 국가들을 놔두고 한국을 콕 집어서 선택했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삼척동자라도 한국을 선택할 만한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매우 고도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고 한국 기업들은 자국의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막대한 경험을 쌓아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시티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그저 하나의 중소도시조차 전부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어 있는 최첨단 국가 그 자체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탈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버스에 탑승하려면 정류장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버스는 정시성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버스가 이미 지나갔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버스는 무조건 정시성을 지키며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노선표까지 알려주는 별도의 앱까지 구현해 놓았으며 일부 버스 정류장에는 추운 겨울철에는 히터와 온열 좌석,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심지어 무선 충전 시스템과 TV까지 존재하는 별도의 버스 대기부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탑승했을 때는 또 어떻고요? 한국인들은 버스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태그함으로써 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한 버스는 공기청 전기까지 달려있는 최첨단 친환경 전기 버스죠.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기대할 수 있나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돈다발을 들고 다니며 현금 결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에서조차도 스마트 시티 인프라는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막대한 노하우와 경험들을 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 비즈니스 지구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은 한국 기업들에게 하나의 마침표를 찍어주었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통합, AI 기반 스마트 시티 관리 등 미래 도시에서나 볼 법한 기술력을 완성하게 되었거든요. 이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에 부합했고 한국의 경쟁자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지옥 속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한 독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한반도는 극한의 더위와 습도를 자랑하는 혹독한 여름과 시베리아를 연상케 하는 겨울을 자랑합니다. 또 황사는 어떻고요?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로 그야말로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웬만한 민족들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결국 이러한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프로젝트는 먼지 폭풍, 극심한 열, 자원 부족이 지속되는 사막 조건에서 건물을 짓는 규모와 복잡성을 견뎌야 하며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이러한 사우디의 극심한 환경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게 뭐 대수라는 듯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일단 한반도는 추운 겨울부터 덥고 습한 여름까지 극한의 온도 변화를 보이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단열재, 에너지 효율적인 HVAC 시스템, 내열 재료 등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정통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은 1년 내내 극심한 열과 냉각 수요가 발생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했죠. 열 흡수에 강한 소재와 기술, 고효율에 최적화된 첨단 냉각 솔루션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 어렵지도 않은 방식이었고 결국 한국은 사막의 극한 더위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맞춤형 수정보다 기존 설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의 특정 요구에 맞게 이러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유연성을 보였죠. 하지만 한국에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직격탄을 맞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잦은 먼지 노출에 대비하여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과, 환기 및 밀봉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잦은 모래 폭풍을 견디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여과 시스템을 제공했고 사막 환경에서 인프라의 수명과 기능 모두에 매우 중요한 모래 침투를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첨단 밀봉재와 구조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경쟁에 참여한 국가 중 일부는 나라 자체에 사막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국가들은 사막을 직접 경험해보고도 한국과 같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도출해내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자연의 힘에 굴복하고만 있을 때 한국은 그러한 자연을 이겨내는 강인한 국가였고 결국 불가능을 극복한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계를 극복해내는 강력한 기술력과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기술은 융통성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번 네온 프로젝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미국은 분명 사막이 있는 국가지만 미국 기업들은 사우디 모래의 고유한 연마성이나 강한 모래 폭풍의 빈도는 미국과 특성이 다르다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이자 미국이 반드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저력과 천재성은 단순한 기술력의 격차를 넘어서는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방산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산 탱크와 한국산 탱크가 붙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한국산 K2 전차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해도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맞아떨어질까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제작한 전차 또한 극한의 상황에도 기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 국가입니다. 즉, 한국의 K2 전차가 미국의 M1 전차와 산악 지형에서 맞붙는다면 기동성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미국 전차는 그대로 괴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한의 여름과 겨울 환경에서는 또 어떻고요? 한국산 무기는 이러한 극한의 온도에서도 절대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만약 환경에 따라 무기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무기로는 나라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즉, 극한의 환경에서도 한국산 전차가 미국 전차를 압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가도 압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것을 잘 알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건드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아직도 몰랐다니 저는 한국을 아직도 과소평가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미국을 이끌어 나갈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이 기술력만 좋았다면 그나마 조금은 나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천재적인 협상 기술을 가진 국가로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조금의 방심도 천문학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다시 사우디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은 사우디가 자신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죠.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과 사우디 기술 다각화를 지원하겠다는 놀라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사우디를 위한 천재적인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자원으로 인해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전에는 아예 기술과 인재가 전무했던 황무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국이 네온 프로젝트를 도와준다고 해도 사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살 최고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또 기술 다각화는 어떻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 자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전한 국가로 네온 프로젝트 말고도 손봐야 할 인프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사우디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물론 한국은 그저 호의로만 이런 제안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최고의 협상가거든요. 만약 기술 다각화를 지원한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추가 사업을 제안할 기회가 많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사우디가 자원을 팔아서 얻은 막대한 수익들을 그대로 빨아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네온 프로젝트에서의 수주 경쟁 승리에만 그치지 않고 사우디 발전을 함께하며 더 막대한 부를 쌓는 계획까지 전부 세워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천재적인 수를 생각해낼 것이며 또 누가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원하는 것만 쏙쏙 제안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런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척을 진다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만약 미국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이라는 최우방국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수십 배가 되어 미국의 고스란히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기술부 측의 주장에 회의실 내의 모두는 당황과 공포가 섞인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저력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 또한 이제는 자신의 논리가 완전히 통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았는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얼굴을 파묻을 뿐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한국이 어느 틈에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지 정말 소름이 돋아 회의에 통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의 한국까지 그 대상에 넣어버린다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정말 생각만 해도 오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